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바다와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수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수질 오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수질 오염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수질오염은 인간의 활동으로 생긴 수질오염 물질이 강이나 호수 등에서 자연적인 상태를 크게 벗어나서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넓게는 지하수나 해양오염도 수질오염에 포함됩니다. 또 중금속이나 유해학 물질뿐만 아니라 발전소에서 내보내는 온배수처럼 온도가 높은 물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을 해치는 병원균으로 오염된 경우에도 수질 오염으로 간주됩니다. 아주 많은 양의 오염 물질을 갑작스럽게 배출할 경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수돗물이 오염되는 등 수질 오염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낙동강 패널 오염 사고도 대표적인 수질 오염 사례로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1991년 3월에 낙동강에서 페놀 오염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던 두산전자에서 원료인 페놀이 유출되면서 낙동강 중하류가 페놀로 오염되는 사건이었는데요. 페놀은 독성을 지닌 방향족 화학물질로 주로 합성수지, 염료, 방부제, 살균 소독제 제조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이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오염 원인을 몰랐던 정수장에서는 엉뚱하게도 염소 소독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염소 소독제와 페놀이 반응하면 악취가 심한 크롤로페놀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을 마신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기형아 출산을 염려해 낙태를 한 일부 임산부들은 두산전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도 하고 시민들은 두산전자의 계열사인 오비맥주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심각했군요.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궁금하고요. 그 효과는 어땠습니까? 정부는 심각한 수질 오염 사고를 겪으면서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정부는 낙동강, 영산강, 한강, 금강 등 우리나라의 4대 강의 수질 개선 특별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집중적인 수질 개선 사업을 진행한 것이죠.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4대 강 본류를 수변 구역으로 지정해서 오염과 개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가 있으면 상류의 주민들은 억울하겠죠. 네. 그래서 하류 주민들로부터는 무리용 부담금을 걷어 규제를 받는 상류 지역 주민들의 지원 사업과 하수 처리장의 설치 운영에 사용하였습니다. 무리용 부담금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도입된 제도이고요. 수도요금과 함께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170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시군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소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오염시설을 없애거나 하수처리 시설을 더 지어서 오염 배출량을 줄이면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수질 향상이나 수질 오염에 대한 사고 감소로 이어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2009년부터 4대 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강물이 탁해졌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보건설로 인해서 강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강이 호수처럼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죠.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하고 큰빛 이끼벌레와 깔따구가 강에 나타나는 등의 수질 악화의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금강에서 6만 마리 그리고 낙동강 본류에서는 5,500마리의 물고기가 한꺼번에 죽는 사고도 발생했었는데요. 환경단체에서는 이때 수거된 물고기의 10배가량의 물고기가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에 영향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환경부에서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1년 넘게 물고기 폐사의 원인을 조사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질이 좋고 나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항목을 수질 측정 항목이라고 합니다. 하천 수질 기준의 경우에는 중금속 등 유해화학 물질 20여 종에 대해서 환경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카드뮴은 0.05 ppm 이하, 그리고 수은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온도, 산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 유기탄소량, 부유물질, 총인, 그리고 총대장균군 등 9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 항목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는 미생물이 20도씨에서 5일 동안 물속에 유기물질을 분해할 때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기물질이 많으면 소비되는 산소의 양도 많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지만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그런 난분해성 물질이 많거나 독성 유기화학물질들이 들어있으면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총 유기탄소량인 TOC는 물속 유기물질을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킨 뒤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BOD로는 유기물질의 20에서 40% 정도만 측정할 수 있지만 TOC로 측정을 하면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해서 90% 이상의 유기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질소와 총인은 하천과 하우스의 부영양화와 조류 발생의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오염도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 대장균군은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총 대장균군은 대장균 종류의 전체를, 그리고 분원성 대장균군은 대변의 배설을 통해서 하천이나 호수에 들어오는 대장균의 숫자를 말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하천의 수질을 이러한 항목으로 측정을 한다.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014년 2월 환경부는 한강 11곳, 그리고 낙동강 9곳, 금강 8곳, 영산강 4곳 등 4대강의 주요 지점 32곳, 그리고 32곳에 대해서 2009년과 2013년 연평균 TOC를 공개했습니다. 비교한 결과 영월 등 13개 지점에서는 TOC 수치가 높아져서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강 수계를 비롯한 18개 지점은 TOC 수치가 낮아져서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TOC가 증가하는 것은 4대강에서 녹조가 발생한 이유도 있지만 산림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이나 농경지에서 들어오는 퇴비, 그리고 축산분뇨 등의 오염물질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으로 BOD 수치는 줄었지만 난분해성 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분해성 물질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염소 소독과 반응해서 트리할로메탄 같은 발암성 물질의 생성될 수 있는 만큼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수질 오염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설거지나 부엌, 화장실을 청소하실 때 사용하시는 세제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되 적당량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구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로 따로 분류해서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면 교통량도 줄이고 빗물 오염원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도 줄일 수 있겠지요. 농사를 하신다면 화학비료나 살충제 등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적당량만을 사용하시고 배수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차를 할 때는 세차장에서 하며 길거리나 도로변에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차장은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감시해서 수질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점검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쓰고 재사용하는 것도 좋은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